안녕하세요.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그 고점 대비 한 4,159포인트 지금 빠진 것이죠. 사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번 급락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이 됩니다. 금요일 날 추가로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할 기세였는데 오후에 연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면서 진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 별도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도 지금 이 별도 영상 올린 거 이것도 노란 딱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딱지 마구 갖다 붙여갖고 광고 제한하는 거 유튜브의 불법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우가 357포인트 1.3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82% 하락, 나스닥은 보합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2.21% 상승했고요. 마이크론이 장 마감 무렵에 3.91% 급등했고 마감 후에 0.7% 추가 상승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 급등락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연준의 긴급 성명서 반영하는 가운데 단기물은 비교적 크게 하락했고요. 장기물은 가령 10년물 같으면 한 11%대 하락하다가 결국 3.3%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성명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는 아마 하루 이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0년물이 1.163%, 3월물 1.298%, 그래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3.5bp입니다. 3월 19일 날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그래서 1 내지 1.25% 될 확률이 95%가량이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려서 1.25에서 1.5% 이렇게 될 확률이 5% 내외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또 연준 주요 인사들 연설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추가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바이러스 퍼지는 상황이 이번 주 이후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98.06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1,200원으로 크게 하락했고요. 원예는 11.1로 올랐고 위안달러 6.99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3%대 추가로 더 내려서 WTI 45불, 브렌트 50불입니다. 달러 지수 하락하고 한 거는 연준의 긴급 성명 이후에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내릴 거다 이런 확률이 94% 이상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원은 강세 보였고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 2월 수출 전년 동월비 4.29% 증가해서 412.6억 불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관세청 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설날 연휴 효과 제거하기 위해서 1월달, 2월달 자료를 보시면 표 한번 보십시오. 수출은 지난 2개월간 1.32%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커서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가 되지만 이것은 결국 소비 감소를 반영할 것입니다. 한국 소매 판매 전월비 3.1% 감소했고요. 산업 생산 1.3% 감소입니다. 도쿄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4% 상승했고요. 일본 실업률은 2.4%입니다. 일본의 1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증가입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비 0.4% 감소입니다. 영국 2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2.3% 증가이고요. 태국 1월 수출 전년비 3.5% 증가이고 수입은 0.1% 감소입니다. 소비는 0.6% 증가했는데 민간 투자 2.3% 감소입니다. 프랑스 1월의 소비 전월비 1.1% 감소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4% 상승. 독일의 2월 실업률 5%이고요. 미국 1월 거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비 1.6% 상승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1월에 미국 개인 소득 전월비 0.6% 크게 증가했고요. 개인 주출은 0.2% 증가로 예상보다 낮습니다.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49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발표되는 거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하고 총 원유시 추수 지난주보다 각 한 개씩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중공의 제조 PMI 지수 발표났는데
35.7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되는 데이터들 모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바이러스 여파, 경제적 여파가 모두 반영되는 값들이 나오겠죠. 베트남의 산업 생산은 갑자기 전년비 23.7% 지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뭐 소매 판매는 6%로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자, 쟁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이죠. 뭐 개인적인 어떤 걱정일까 이런 것 때문에 해지하면서 투자하는 습관, 아예 해지 투자를 습관적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뭐 작년에는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면은 이거 성가실 테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자, 갖고 지금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표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쟁점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쟁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매우 다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요. 해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거 지금 여기서는 하이닉스하고 타이거 200 선물 레버리지 ETF,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ETF 2X 요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식 관련해서는 저는 요 세 가지만 손을 대고 있고요. 작년에는 레버리지는 2018년도에 주로 레버리지 가지고 잘 놀았고 2019년도 레버리지는 많이 갖고 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이닉스 갖고 많이 놀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인버스 2X를 가지고 이제 교차 크로스 해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이제 원유 선물하고 이제 달러 가끔 한 번씩 들락날락합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지금 급작스럽게 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도 해지 용도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아직 좀 덜 빠지지 않았는가, 좀 더 조정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세 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ETF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2X는 앞으로 2X는 생략합니다. 언제나 완전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적 오차 이런 등등 무시해버리고요. 언제나 완전 해지 가능하다는 것은 항상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뭐 2% 오르면은 레버리지 ETF는 4% 오르고요. 인버스는 4% 내리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롱 포지션 상품이죠. 하이닉스를 샀다 그러면은 올라야지 이익이 나지 내리면 바로 손실이 나는 거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롱 포지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인버스하고 하이닉스는 불완전 해지입니다. 불완전 해지.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었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으면은 지금 외인들 물량 폭탄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진정이 돼야지 반등을 할지 말지 이걸 검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의외로 마이크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하이닉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건 극히 단기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인들 물량 폭탄이 줄어드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게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인버스에서 이익이 엄청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쌓여 있는 이 이익을 바로 실현하거나 1번 실현하거나 2번 이익은 그대로 쌓아두고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해서 이익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옵션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예? 고점에서 11,800원 대 5,700원의 상호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레버리지는 8,900원대, 인버스는 7,300원대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됩니다. 그렇죠? 레버리지 한 개 8,900원에 팔면 인버스 7,300원 살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인버스 7,300원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엄청 난 상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는 레버리지 11,800원에 팔아서 인버스 5,7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산 인버스를 7,300원에 팔고 11,800원에 팔았던 레버리지를 8,9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저점까지 간다면, 이 저점이라는 것은 52주 저점입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7,700원인데 인버스 8,900원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역전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렇게 역전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점이 어디인지, 언제 고점인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이 ETF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것이 코스피 200이 전부 다 망가지지 않는 한 ETF가 뭐 가치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한두 개 기업이,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 한두 개가 부도낸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그때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점과 저점에서 이 ETF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무한 진동하는 것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주간 고점과 저점은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단기 고점과 저점이 생성했다고 소멸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언제 그것이 고점이 오는지 저점인지,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지는 지나고 봐야 확인되는 거죠. 그 사진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치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가령 뭐 제가 같으면은, 저는 여기 보니까 하이닉스 저점이 62,4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하이닉스 처음 시작할 때가 그러니까 57,000원, 8,000원대였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12월 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중간에 계속 그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저는 그러니까 10만 원 넘기기 전에 대부분 다 이익 실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해 갖고 인버스 5,700원대 많이 매집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은 조금씩 적절하게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 시켜버리고요. 아직은 하이닉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뭐 성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주 극히 조금, 왜냐하면은 벌써 판 가격에서 한 10,000원 이상 빠졌으니까 뭐 기분 좋게 조금씩 살 수 있잖아요. 예? 팔았던 거 한 10분의 1 정도만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 물론 지금은 사면은 당연히 평가 손이 납니다. 그건 기분 좋죠, 뭐.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나 레버리지에서 평가 손이 났다는 것은 인버스에서 계속 더 많은 이익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예, 이게 기분 좋죠, 뭐. 손에 나도 기분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이게 분할 매집해 간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 그 자금의 반은 롱 포지션 자금이고 반은 숏 포지션 자금으로 하고요. 예외로 적절하게 비율 조절하고 뭐 이렇게 지금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해지하고 그 자금 이렇게 배분하고 하는 것은 거의 투자의 예술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이게는 뭐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긋하게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는 종합적으로 과학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 이 양자의 어떤 그 부드러운 조화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고가에서 팔아서 저가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폭등장이든 폭락장이든 상호 뒤집어서 보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말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패드한테 금리 내리라고 다시 압박하는 내용인데 발언의 취지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미국 경제 가장 강력하다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금리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미국 금리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높다. 비교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은 바로 미국 경제보다 못한 독일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게 말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미국도 지금보다 금리 대폭 낮춰야 한다. 그리고 그 숨은 뜻으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 발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말이죠. 독일,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디플레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미국도 이미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지금 간과한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는 만약에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라면은 은행이 예금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보관해 주는 대가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현금 보관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현금 보관증을 사고 파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경제 상태를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그래서 단순히 그 금리 낮추는 것과는 다른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 지금 그 바이러스발 리세션이 그러니까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 그것이 이제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리세션이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하니까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이번 한 번만으로 안 되겠죠.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50bp 내리면 하단이 1%가 되잖아요. 25bp씩 한 두세 번 더 내리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리고 만약에 4번까지 내리면 제로금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마다 바로 지금 제기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쟁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보시면요. 자, 미국에서도 바이러스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퍼질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러나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는가? 내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있으니까 막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더라도 트럼프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러스 자체는 걱정 안 합니다. 예. 네? 바이러스 자체는 지금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면역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근 한 20년간 무슨 뭐 감기 같은 이런 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걱정 안 하는데 경제가 걱정하는 거죠. 우리 지금 경제에 포인트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갖고 왜냐하면 이거 신종 바이러스니까요. 신종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가 없어 갖고 제대로 진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한 규모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FDA에서 임시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진단 키트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임시로. 그래서 그 부통령 말로는 그러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15,000개가 지금 그 전국으로 배송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추가로 한 5만 개 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미국에서 확진 환자 수가 조만간 뭐 1,000명 이상으로 발표되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한국 못지 않을 것 같고요. 이란 지금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1,000명 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확인한 게 바로 직전에 확인한 게 900 몇십 명이니까 뭐 연일 급증세입니다. 이탈리아 1,200 넘은 것 같고요. 프랑스하고 영국도 매우 급증 상태입니다. 이탈리아하고 국경을 맞이한 데가 왼쪽부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영국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 그 사업장 재개 관련 소식 아직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 중공에 있는 그 미국 기업들, 그 다음에 EU 기업들, 뭐 영국 기업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게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다 독자적으로 했겠죠. 그 미국의 그 기업인들 모임, EU 계열의 기업인들 모임, 영국 계통의 기업인들 모임 거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다 우울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제대로 지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약에 정말로 글로벌 팬데믹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글로벌 경제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뭐 미국도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경제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 글로벌 충격을 이제 완화시켜야 되고 방법은 바이러스 잡는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로 이 충격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천하의 트럼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최근 그 국회 회동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중공발 전면 입국 금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이 답변하기를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매우 황당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이 답변 사실을 기초로 판단을 해본다면은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국 금지하면은 다른 나라 아마도 여기는 다른 나라에는 중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가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거 그게 두려워서 입국 금지 안 하고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퍼지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퍼지도록 국경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열어줬다. 고의로 바이러스 퍼뜨렸다. 이렇게 자백한 것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그런데 중공은 한국인 사실상 다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지금 격리한다고 이렇게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은 입국 금지, 입국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날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공 입국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중공과 국경을 그달 열어놔 버렸으니까 바이러스에 관한 한국과 중공은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을 입국 금지하는 그 국가들은 한국도 입국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막았다라는 그 답변은 결과적으로 틀리게 됐다는 겁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후에 청와대 담당자 브리핑 더 가관입니다. 통계 자료 엉터리 제시하고 말이죠. 엉터리 해석한 거 이걸 또 정정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시비를 걸고 싶지 않고요. 이미 다 문제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 그 자체로도 바이러스 고의로 퍼뜨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주장 자체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공 사람들 숫자가 이전의 10,000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0명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줄었고, 대신에 한국에서 중공으로 가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취지인데, 즉 입국 금지를 하면은 한국이 더 손해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는 1번 국경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번 국내에서 바이러스 퍼지는 거 못하게 요거 하는 게 방역 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 바로 환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바이러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국경 차단하고 그 다음에 못 퍼져나가도록 하면서 발견되는 바이러스 죽이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경 차단이고요. 국경 차단을 안 해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차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공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하고, 내국인은 일단 격리부터 한 다음에 핵산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안 했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해명은. 1,000명의 중공 사람들이 지금도 청와대 말에 의하면은 1,000명의 중공 사람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금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제한 없다는 것은 바이러스 막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000명 중공 사람들 올 때 앱에 등록하고 말이죠. 무슨 연락처 받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로 바이러스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막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중공산 바이러스는 지금도 아무 제한 없이 한국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 자백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답변은. 실제로 이번에 최소한의 격리 조치도 없이 입국한 중공 유학생이 지금 확진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어제 오후에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000명의 중공 사람들 중에 바이러스 숙주가 없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중공산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내버려 뒀다고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말이죠.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 성립하는데 살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살해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패 죽이는 타살이건 총살이건 교살이건 독살이건 가스살이건 전기살이건 불태워 뿌리는 소각살이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도 살인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직접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바이러스 퍼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중공발 입국 금지는 바로 바이러스 퍼지는 거 막는 방법이고요. 예? 입국 금지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권한을 꼭 국민들이 위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공발 입국 금지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 즉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부작위라고 하기 때문에 중공발 입국 금지 부작위한 것이 바이러스 퍼뜨린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아주 몹시 궁금합니다. 예. 아주 막 알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부작위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인의 책임자는 이거 넓게 보면 말이죠.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이라면 국무회의 회의할 때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인데 당연히 입국 금지를 건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라면은. 예? 건의 안 했다면은 최소한 그 방조범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국무위원 전원이 공동정범 아니면 최소한 종범이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몹시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 알고 싶어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엄중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 의무 있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살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런 논쟁을 박터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로마 시를 불지른 네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창궐한 책임을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그런 신천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되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은 이거 정말 쪽팔리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이거. 저는 이미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그 기독교 신앙적으로는요, 신천지 싫어하고요, 매우 반대합니다. 예. 예? 그러나 신천지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엄연히 우리의 이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도록 권유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천지한테 어떤 물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법무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 31만 여명에 대해서 출입국 사실을 조사를 했다는데, 작년 7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조사를 했답니다. 왜 7월부터 합니까? 아주 궁금하네요. 참네. 예? 왜 7월부터 합니까? 1월 20일 날 우리 한국의 1번 환자가 그때 1월 20일 날 그 우한에서 들어오던 그 중공 사람, 그 우한 시민 아닙니까? 그 여성분이죠. 1번 환자 아닙니까? 한국에서 그냥 극진하게 치료를 잘해줘서 나중에 눈물로 감사 편지 쓰고, 그래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잠복 기간이 14일이라니까 14일 빼면은 그럼 1월 6일부터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좀 받아서 1월 1일부터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길게 봐줘도 한 12월 1일부터 조사를 하든가 하지 왜 7월부터 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조사를 했으면 똑같은 기간, 하여튼 조사 기간에 7월이건 1월이건 12월이건 같은 기간에 지금 한국인 전체 중공 및 우한시 출입국 숫자, 출국자 숫자, 입국자 숫자, 같은 기간 중공 전역에서 또 우한시에서 출입국자 수, 이거 먼저 딱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신천지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는 나와봤자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참고 자료.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참고 자료에 신천지가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응? 또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100보, 1000보, 만보 양보해서 그 사람 때문에 바이러스 퍼졌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신천지도 우한 바이러스의 피해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은 지금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응?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신천지를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한다고요, 신천지가.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1월 춘제 기간에 중공 사람인 우한 시민이, 중공 사람이죠, 우한 시민이 한국에 온 사람만 지금 6,4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한국인 신천지도 아닐 테고요. 6,4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춘절 기간에만 1월 전체로 확정하면은 10,000명 당연히 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신천지도 당연히 이 사람들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권인데 신천지도 기본권 주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생활 권리 이런 거 주장하지를 않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협조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협조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는 거 다 주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말이죠. 지금 뭐 고발이 됐다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받아도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권리 아닙니까? 기본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자신들이 어떤 그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주장하지 않고요. 자료 제시에 일단은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교인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요. 수십 년 운영을 하면서 국내외 신도수가 31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단체라면은 일부 누락되거나 오차가 없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오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렇게 자율적으로 설명을 하게 하고 신천지의 자율적 협조를 구하고 말이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바이러스 잡고 그게 바이러스 걸린 신천지 환자들 빨리 찾아서 치료하고 말이죠. 그게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러질 않은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말이죠.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사기꾼이다 그러고 꼼수 부린다 그러고 마치 신천지가 대단한 범죄 조직인 것처럼 프레임 갖다 씌우고 강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단체를 무력으로 침략을 하고요. 급기야 지금 살인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판이 짜여졌습니까?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은 죽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뭘 가려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 죽이려고 바이러스 퍼뜨린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하게 퍼진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은 불행한 사건에 불과한지 이게 지금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고발을 했다니까. 그럼 수사는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막 기소하라고 이제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막 체포하라고 압박을 압력 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역풍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거 흥미진진하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